네, 현재 시각 8시 23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 라이브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시거나 재테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또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부분까지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밤사이 고용시장 둔화 이슈가 참 시장에는 호재로 인식이 되네요. 뭔가 금리 인하가 좀 빨라질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이겠죠. 그래 네. 그렇게 뭐 지금은 계속 해석되는 시장 흐름입니다. 어제 별일 없을까 싶었는데 결국 옵션 만기일이 그렇죠. 영향을 준 것 같네요. 예. 아까 장현재 캐스터 소개했다시피 시총 23위까지 네. 한 종목도 예외 없이 그 대형주들이 다 하락 마감해버렸고. 특히 이제 외국인 매도 때문에 이게 좀 낙폭이 그러네요. 커졌던 것 같아요. 삼성전자, 팔만전자 이게 안착이 쉽진 않은데 오늘은 네네. 또 이제 미국장 저렇게 됐고 유럽이 뭐 아까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막 잘 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영국 지수가 5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죠.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런 상황이 됐고 영란은행은 확실하게 금리 인하 시그널을 준 것 같은데 이게 마냥 반가워할 만한 진짜 금리 인하인지 과거에는 늘 금리 인하가 이렇게 자산시장 하락하고 붙어서 다녔는데 이번에는 좀 그 전통을 깰 수 있는 금리 인하 사이클이 올라는지 그것도 금년에는 또 금리 인하 이슈에 있어서의 관전 포인트 같기도 하고요. 네. 네. 그리고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문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자, 또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또 시장 흐름 한번 짚어주셔야겠는데 이번 주는 뭐 딱히 이렇게 시장을 흔들 만한 큰 뭐 지표나 이벤트는 없는 가운데에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긴 합니다만 이제 결국 중요한 거는 이제 5월 중순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는데 그 늘 사람 춥게 했던 5월에 팔아라 하는 이거 안 팔아도 될 것 같은데 싶은 생각도 들고 한번 시장 한번 지금 진단하고 팔기 너무 애매한 거 아니에요, 애매하죠. 사실? 예. 네. 아마 5월 되면 가장 많이 들으셨던 내용이 네. 말씀해 주신 대로 5월 달에는 주식을 팔고 떠나라는 이제 미국의 네. 투자 네. 격언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건데요. 이게 60년, 70년도 때는 맞았던 얘기긴 하는데 2000년도 이후에 2008년도 금융위기하고 2011년도 유럽 재정위기를 제외하고 나면 사실 5월 달 그 S&P 500의 월간 수익률이 평균적으로 10%대이기 때문에 굳이 주식을 팔고 떠날 이유는 없어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옛날 얘기는요. 예,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도 투자 격언에 관심을 가지시기보다는 올해는 좀 미국 대선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춘다고 하면 아무래도 그동안에 이제 긴축 강화라는 부분들이 완화로 바뀌는 그 부분에 좀 주안점을 둬야 되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주식시장이 예상대로 좋을 겁니다. 네. 확실하게 뭐랄까요 이제 금리하고 네. 달러 시세, 즉 외환시장과 채권시장의 흐름에 증시가 이렇게 반응하는 그 함수는 여전히 유효한 것 같거든요. 금리 낮아지고 시장금리 낮아지고 뭐 달러 좀 약세 보이면은 증시는 나쁘지 않고 네. 뭐 반대의 경우 반대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뭐 5% 다시 간화했던 미국채 10년물 거의 뭐 4.45까지 네. 왔으니까 많이 밀려났고 네, 맞습니다. 달러도 뭐 달러인 때문에 잠시 긴장했습니다만 인덱스로 보나 뭐로 보나 크게 뭐 하진 않고 우리 1,400원 갔던 게 어제 많이 올랐구나. 1,370까지 왔는데 요 부분 이제 금리하고 달러 부분하고도 엮어서 보신다면은 크게 여전히 걱정할 건 없다.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발표된 미국의 경제 지표 가운데 네. 4월 고용 지표가 사실은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 네네. 시점이 후퇴되기보다는 예. 6, 7월 확률을 좀 높이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 감소, 실업률 상승, 그리고 시간당 평균 임금이 감소하는 이 세 가지 조합은 사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해도 되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요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이 결정적인 한 방을 줬던 계기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이 경제 지표에 이어서 이제 물가 지표가 발표되는데 예. 가장 중요한 거는 15일 날 발표되는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가 될 네.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예상치로는 전월과 비교했을 때 올해 1월과 3월 같은 경우에는 헤드라인과 근원을 놓고 봤을 때 헤드라인은 부합, 이제 근원 같은 경우에는 좀 소폭 내려가는 형태였는데
이번에 발표되는 4월 소비자 물가 예상치 같은 경우에는 헤드라인과 근원이 전월과 비교했을 때 모두 내려가는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 예상치대로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이제 상품 가격들이 안정세를 되찾고 있고 비주거 부분의 서비스 물가가 전월보다는 좀 둔화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예상치대로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얘기는 4월 하반월 때 사실 보름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이제 9월달 연준이 금리 인하한다는 그 시장의 해석들이 상당히 많이 커졌는데 네. 5월달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짧은 기간 동안에 9월이 아니라 6월, 7월 정도면 충분히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의 전환을 이끌 수 있는 지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발표되는 15일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는 결정적인 한 방으로 좀 작용할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되면은 증시에서 어떤 섹터들이 더 힘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된다고 하면 작년 올해 주도하고 있는 섹터들의 선호들은 계속 이어질 걸로 좀 봐요. 빅테크 쪽이요. 예, 맞습니다. 예. 뭐 커뮤니케이션이나 IT, 경기 소비재. 사실은 이제 물가나 통화 정책과 같은 변동성 요인에 대한 관심은 아마 이번 주 정도까지 머무를 것 같고요. 아마 다음 주부터는 실적이란 부분들이 좀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근데 S&P 500의 EPS 증가율을 놓고 본다고 하면 올해 1분기 같은 경우 5.2% 정도까지 지금 추산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3월 말 같은 경우에는 이 숫자가 3.5 정도로 추정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하고 동일해요. 그러니까 미국의 어닝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는 급격하게 하향 조정됐다가 어닝 시즌이 끝날 때쯤 되면 급격하게 올라가는 패턴이 올해도 나타나고 있는 거죠. 결국 실적이 지난해 2분기를 저점으로 미국의 S&P 500의 EPS 증가율은 매 분기마다 개선되고 있는 양상이고 올해 1분기 역시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부터 실적을 눈여겨보신다고 하면 미국 증시가 지금의 흐름들을 계속 이어갈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 말씀 주셨으니까 지금 주요 빅테크주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적은 좋더라도 가이던스가 조금 불확실하거나 아니면은 또 실적이 주가에 이미 좀 선반영됐다라는 분석들이 나오면 조금 주가 자체가 좀 맥을 못 추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S&P 500의 EPS 증가율을 올해 1분기로 놓고 본다고 하면 이 매그니피센트 7 종목 내에서 네네. 실적 기여도가 높은 5개의 종목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기여도가 64%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실적을 견인하는 게 매그니피센트 7 내 네. 기여도가 높은 5개 종목이긴 하는데 이 실적이 올해 2분기, 3분기, 4분기 때 놓고 본다고 하면 감소되기보다는 그래도 증가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뭐 미국 증시에 투자하신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매그니피센트 7 종목을 투자를 계속 해도 되는 이유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최근에 이제 관련된 종목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메타 플랫폼스, 테슬라 같은 예. 것들은 아마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가격 조정을 좀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좀 지금이라도 좀 투자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데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 또 떨어졌으니까 뭔가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는 건가요?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뭐 전기차 수요 둔화에 따른 예. 부분들이 이제 주가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요즘에 이제 테슬라 주가를 주목하는 모멘텀 중에 하나가 네. 8월 8일 날 공개되는 로보택시라는 네. 분들이 좀 관심을 좀 가지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로보택시라는 게 결국에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술을 선보이는 자리가 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테슬라가 경쟁업체 대비 가지고 있는 강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이벤트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테슬라 주가가 뭐 단기적으로는 흔들릴 수 있지만 아마 올해 하반기로 가면 지금 레벨보다는 더 올라갈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전기차 침투율이 보통 20%대에 근접하게 되면 네. 뭐 전기차든 스마트폰이든 정체를 보이는 구간들을 항상 겪어왔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침투율을 놓고 봤을 때 과거에 밟아왔던 그 전철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쉬어갈 수는 있지만 그 성장하는 흐름 자체는 바뀌지 않을 걸로 저는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전기차 수요 둔화라는 게 아니라 지금 어느 정도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약간의 그 정책이다. 네네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테슬라 또 주요 간부 회사 떠나 이렇게 자막이 나옵니다만 저거 보면서 아유 안 됐다 잘렸구나라고 절대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요. 저 사람들 회사 떠나면서 그냥 스탁 옵션으로 받았던 거 그냥 다 던지고 갔다던데 뉴스 보니까 그래갖고 얼마치인가 싶었더니
계산기랑 두드려 보니 우리 돈으로 한 2천억, 3천억 되더만요. 얼마나 좋을까. 누구나 뭐 직장 생활, 회사 생활, 뭐 자영업이 됐건 뭐든 하면서 고생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네. 저 정도 해서 그냥 회사 딱 나오면서 탈탈 털었더니만 2천억, 3천억이 생긴다. 뭐 세금 절반 가까이 내더라도 몇 대가 먹고 사네요. 와, 부럽다. 진짜. 부러워서 지금 그러시는 거죠. 부러우면 지는 건데. 아니 그런데 뭐 실적합니다만 좀 전에 우리 저 뭐 기업 공시에서도 한 칸을 차지했습니다만 두산 로보틱스 적자폭 작년보다 확대됐다 그러죠. 오늘도 지금 보니까 NC소프트 뭐 실적이 나왔나 본데 지금 보니까 연결 재무제표로 해서 뭐 어쨌거나 68.5% 전년비 이익이 줄었다. 뭐 이런 식인데 우리 국내 기업 미국은 실적 좋다 뭐 예상치보다 좋다 했는데 문 의원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우리 국내 기업도 실적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만 여전히 우리도 실적 개선 기대감 유지해도 되나요? 실적은 지난해랑 비교를 해보면 상대적으로 좀 개선되는 흐름들은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인 이 반도체 산업을 놓고 봤을 때 반도체 D램 고정 가격이 지난해 10월을 기점으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상당히 오래 개선되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걸로 좀 봅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효과들이 다른 타 업종으로 풍성한 효과로 좀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과 비교해 보면 개선되는 그 폭은 상대적으로 더딜 수는 있는데 그래도 전년과 비교를 해보면 개선되는 추이는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코스피 지수 역시 뭐 미국 대선 이전까지 2,900선을 상회할 여지는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근간을 놓고 본다고 하면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들이 그 바탕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하반기 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주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근데 HBM 시장이 2025년도까지 연평균 57% 정도 성장할 걸로 좀 보고 있고 이 HBM 가격이 일반 DDR보다는 3배 정도 더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올해 분기별로 놓고 봤을 때 실적은 계속 이어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실적을 염두에 두고 우리나라 증시에 투자하는 것도 올해는 좀 유효한 전략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증시에서 가장 많이 산 종목이 이제 또 엔비디아잖아요. 네네. 엔비디아 사실 뭐 고점 대비로는 좀 조정을 받기는 했는데 그래도 좀 주가 부담은 있는 상황인데 어때요? 지금도 괜찮은 거예요? 사실 엔비디아를 포함한 이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을 투자하실 때는 PER을 가지고 투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사실 해당되는 종목들은 워낙 높았기 때문에 항상 고평가 논란이 있었죠. 분별력은 좀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AI 붐에 따른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 뭐 대표적으로 엔비디아가 되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닷컴 버블하고 좀 비교를 하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닷컴 버블과 좀 비교를 해보면 그때 당시 나스닥 100 지수의 12개월 확정 PER이 60배였고요. 시스코와 같은 주도 기업들의 PER은 200배였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100 지수의 PER이 30배. 그리고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의 PER이 60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때와 비교했을 때는 뭐 그렇게 고평가 논란은 아니네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더 올라갈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때 당시에는 사실 무분별하게 투자가 이루어졌어요. 그냥 인터넷과 관련된 사업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투자에 대한 회수가 상당히 늦어진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AI 붐을 투자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돈도 잘 벌고 재무구조도 우량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 기업에서는 반도체나 클라우드 부분에서 투자에 대한 해수가 이미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정황들을 놓고 본다고 하면 단순하게 닷컴 버블과 비교를 해가지고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팔고 다른 쪽에 이제 눈을 돌리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미국 대선 이전까지는 매그니피센트 7 종목 중심의 투자는 계속 해야 된다고 얘기를 좀 드리고 있어요. 그래요. 그럼 뭐 우리 시장 쪽으로 살짝 좀 넘어와서 문 의원 보시기에 어제 우리가 그렇게 저나 정민 앵커는 그냥 시작하면서 옵션 만기일 영향이 좀 있었나 봅니다 정도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아니 뭐 우리가 뭔 잘못을 했다고 어제 그렇게 장이 빠집니까?
아무래도 이제 지금 시장에서의 하두는 결국 연준의 통화 정책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간밤 이제 미국 증시에서 통화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준다고 하면 국내 증시가 반영해서 올라가는 흐름이었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연준 위원들이 예. 또 매파적인 발언들을 하다 보니까 예. 그러한 경계심이 국내 증시에 좀 반영된 부분들이 좀 있어서 하락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시작할 때도 얘기해드렸지만 결국 고용 지표 그리고 다음 주 발표되는 물가 지표가 결국 미국의 디스인플레이션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확신을 높여주는 데 영향을 줄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9월 달 연준이 금리나 단행할 걸로 예상을 대부분 하고 계시는데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빠르면 6월, 7월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몇 때문에 번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6월 달에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고 하면 미국 대선 이전 남아있는 FOMC 일정을 놓고 온다고 하면 6월, 7월, 9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3번 정도 75pp 인하 가능하다고 좀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기조를 좀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연준은 사실 지금 당장이라도 금리 인하를 단행해도 되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어요. 예로 들자면 지난해 7월 달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했던 그 바탕에는 정책 금리보다 소비자 물가가 내려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중단했던 그 네네. 바탕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분들은 고용 지표, 월간 지표를 놓고 연준의 통화 정책을 가늠하긴 하는데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사실 월별 경제 지표는 차순위로 보고 있는 지표고요. 네. 우선적으로는 실질 정책 금리가 양액값으로 바뀌었는지 이 부분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실질 중립금리와 실질 정책금리를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질 중립금리가 실질 정책금리보다 아래에 있어요. 네.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연준은 금리 인하를 단행해도 되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고 보셔도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 같은 경우에는 시기를 좀 약간 조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달은 좀 늦은 것 같고요. 6, 7월 정도에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해야 올해 하반기 때 미국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능각되는 것들을 방어할 수 있는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 경기가 좀 둔화되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 MBER이라고 이 전미경제연구소가 있는데 네네. 이 미국의 경기 순환을 공식적으로 판별하는 기관이에요. 네. 이 기관 같은 경우에는 경기 순환을 4개 국면으로 보지 않고요. 2개 국면, 경기 수축과 경기 확장 이렇게 2가지만 네. 있거든요. 2020년 4월 달이 팬데믹 이후의 경기 저점이고요. 2020년 5월 이후로 미국은 지금 경기 확장 국면에 놓여 있는데 올해 4월 기준으로 놓고 온다고 하면 48개월째 경기 확장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국면을 놓고 온다고 하면 미국 경기는 경기 확장 국면에 놓여 있는데 그러니까요. 이거를 소순환으로 놓고 온다고 하면 약간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건 분명히 맞아요. 그리고 경기 둔화가 되어야 연준 입장에서는 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부담이 낮아지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 발표되고 있는 경제 지표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ISM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지수가 전월과 비교했을 때는 좀 둔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크게 보면 경기 확장 국면에 놓여 있지만 네네. 경기 둔화가 일부 나타나고 있는 거는 있다라는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미국 경기 지표 보면 되게 혼란스럽잖아요. 어떨 때는 좋다라는 해석 나오고 어떨 때는 둔화라는 해석이 나오는데 지금 연구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확장 국면이긴 한데 그 가운데서도 네. 그 경기 확장세가 다소 좀 둔화되고 있다. 그건 맞습니다. 네. 지표도 혼란스럽고 지표에 대한 시장 반응도 어떻게 보면 참 그때그때 좀 갖다 끼워 맞춰야 되는 면도 있고 아까 이렇게 문 의원께서 한번 짚어주셨지만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우리는 목요일 새벽에 확인할 수 있는 4월 물가 지표가 아마 좀 낮아지지 않겠느냐. 아까 보니 그래프 아까 한 번만 더 띄워주시면 3.8에서 3.6이었던가 근원이 지금 지난번에 최종 수치가 3.8이었는데 지금 예상이 3.6. 저렇게 나오네요. 근원이 그렇고 헤드라인이 3.5. 자 저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그럴 거 아니에요.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네? 라고 해서 좋아를 하겠습니다만 저만 하더라도 저렇게 꾸준히 올랐던 물가가 그 와중에 그 높아진 그 물가에서 또 3.6이나 올라? 라고 할 것 같으면 화날 것 같아요. 장 볼 때마다 짜증나고. 근데 저걸 가지고 이제 조화를 해야 하는 거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시장 예상보다 많아졌다. 나 잘려서 실업수당 주세요 한 사람이 많아져서 시장은 좋아한다.
이거 뭐 하루 이틀 된 건 아닙니다만 참 이렇게 설명하면서 쫓아가기도 좀 민망하긴 민망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더 주식을 살아야 되나? 인플레이션 시기이기 때문에 아파트라도 하나 잡아놔야 되고 주식이라도 해야 되고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뭔지는 잘 모르겠으나 코인이라도 몇 개 들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코인 몇 개라 해봐야 0. 몇 개지만 한 개 살 돈이 없으니 비트코인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그런데 문 의원님 생각보다 우리 지금 여기 증시타임에 패널분에 우리 유동원 본부장이 상승 요정인 거 아시죠? 제가 오늘부로 상승 듀오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그래요? 문 의원님도 상승 뭐요? 상승 듀오. 듀오. 야, 세 번까지도 내다보신다. 금리나 회수를 연내. 네. 굉장히 공격적인 그런 그거네요. 사실 연준 통화 정책은 네. 연준이 제시하는 수정 경제 전망을 하는 게 가장 네. 맞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을 가늠하는 척도로 놓고 온다고 하면 네. 지금 고용과 물가 지표를 가지고 전반적으로 좀 가늠을 하고 있는데 연준은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1년에 4번 정도 FOMC 일정에 맞춰서 수정 경제 전망을 제시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올해 하반기 때 연준의 통화 정책을 가늠할 수 있는 거는 6월 FOMC 때 제시되는 수정 경제 전망이긴 하지만 아직은 이제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가장 최근에 발표된 3월 수정 경제 전망을 갖고 전망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연준의 최종 정책 금리의 중위값, 평균값이 4.6인데 지난해 12월과 동일했어요. 다만 레인지를 놓고 온다고 하면 하단이 기존에는 3.9였는데 이게 4.4로 상향 조정됐죠. 네네. 그러니까 연준도 올해 들어서 통화 정책에 대해서 좀 신중한 입장을 견제하겠다는 것들을 숫자 조정을 통해서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레인지 하단이 4.4라고 하면 네. 올해 연준조차도 4.5에서 4.75 정도까지는 금리 인하를 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거기에 맞춰서 올해 빠르면 6월부터 금리 인하가 총 3번 정도 해서 75pp 정도 내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근데 6월 FOMC 때 발표되는 수정 경제 전망을 통해서 이 숫자가 바뀐다고 하면 저도 거기에 맞춰서 변화 줄 여지는 있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봐야 되는 그 큰 변화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4월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를 놓고 온다고 하면 17만 예. 5천 건이 나왔잖아요. 예. 팬데믹 접근과 후를 놓고 봤을 때 팬데믹 전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했던 시점에서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는 항상 10만 명 초반까지 떨어지고 나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지만 지금 팬데믹 이후에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경제 이론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 대부분 맞지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는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가 과거에는 레벨이 6만 명에서 13만 명이었는데 네. 지금은 16만 명에서 23만 명으로 상향 조정됐어요. 그러니까 4월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가 17만 5천 명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2월, 3월 평균값을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그 레벨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고용 지표가 연준이 금리 인하하기 위한 조건에 부합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물가 얘기도 해주셨지만 네. 저는 투자자 여러분들이 예. 금리 인상기 때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를 염두에 두고 올해 물가를 해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다시. 그러니까 예. 금리 인상기 때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를 기준점으로 놓고 올해 물가를 해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금리 인상기 때 금리 인상을 중단했을 때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는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사실 방향성을 놓고 본다고 하면 이 미국의 물가 지표들은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높다 보니까 거기에 부합하지 못해가지고 시장에선 자꾸만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동계 12월에서 2월 그리고 이제 5월 말 되면 드라이빙 시즌이 시작되게 된다고 하면 물가가 일시적으로 튀어오를 수밖에 그게 없어요. 유가 수요가 조금 맞아요. 늘어나서. 예.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큰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달 그리고 다음 달 발표되는 물가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상치도 부합하겠지만 전월과 비교했을 때 더 내려갈 겁니다. 그러니까 15일 날 발표되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금 예상치를 놓고 온다고 하면 헤드라인이 3.5, 근원이 3.8이거든요. 근데 이게 헤드라인이 3.4, 근원이 3.6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어요. 올해 1월 달과 3월 달
그 물가 관련된 예상치를 놓고 본다고 하면 헤드라인은 높고 근원은 좀 내려가는 형태였는데 4월 달부터는 완전히 바뀌는 형태로 예상치가 네네. 나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 발표되는 물가는 시장이 올해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데이도 변하지 않겠지만 9월 달이 아니라 6월, 7월 달 금리 인하를 할 확률이 높아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의 전환으로 이끌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미국 증시, 국내 증시가 이번 주, 다음 주 비교했을 때 상방 압력이 더 높을 여지는 더 크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은 지금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세가 이 정도라고 하면은 그렇게 인플레이션을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는 얘기로 볼 수가 맞아요.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5월 FMC가 얼마 전에 끝났는데 예. 이제 모든 분들이 대부분 그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것들만 주목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파월 연준 의장은 항상 동일하게 얘기해요. 물가 목표치 2%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더 확신이 필요하다. 네. 근데 그때 기자가 물어봤어요. 파월 연준 의장한테. 그러면 지금 현재 정책 금리가 사실은 이제 그 디스인플레이션 추세를 유지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질문을 했더니 또 이렇게 대답했어요. 지금 현재 정책 금리는 수요 둔화를 낮추면서 물가가 내려가는 데 분명히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얘기한 거랑 기자들이 물어본 거랑 얘기를 놓고 본다고 하면 파월 연준 의장이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가이던스를 분명히 주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그 빅테크 쪽에서 이제 5개 종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유지하는 매수하는 전략이 좋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그 5개 종목을 좀 말씀을 주세요. S&P 500 그 애플도 들어가는지 궁금하고, 예, 아마존 들어가는지도 궁금하고, 들어가죠. 예, 네. 아마존 테슬라. 그럼 7개 중에 5개가 중심으로 투자를 하셨으니 예. 좀 이렇게 조심해야 될 2개 말씀해 그게 더 주시니 빠르겠네요. 그게 더 빠르겠네. 5개를 다 외우시려고 아니, 두 개를 외우지. 그래도 또 이제 또 모르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계시니까. 예. 예. 사실은 7개 기업 중에 네. 애플하고 테슬라가 빠지고요. 애플하고 앞서 테슬라도 괜찮다는 말. 주가를 놓고 본다고 저는 좋다고 봐요. 주가는. 근데 이제 그 매그니피센트 7 종목 내에서 실적 기여도를 놓고 본다고 하면 지금 말씀드렸던 2개 종목이 제외된다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애플하고 테슬라 제외하고. 네네. 그러면 아마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그렇죠. 예. 엔비디아. 예. 그렇게 들어가죠. 메타. 예, 메타. 예. 테슬라는 실적 기여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아시다시피 중국 내 판매량이 최근에 안 좋기 때문에 시장에서 예상하는 실적 추정치보다 하회하는 경우가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최근 들어서 많이 떨어진 겁니다. 근데 어차피 지금 중국판 밸류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가전이나 자동차 바꿀 때마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정책을 꺼내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중국 내 전기차 수요가 과거보다는 조금 되살아날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앞으로 발표될 분기 실적을 놓고 본다고 하면 개선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 주식을 담는 게 맞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 주가가 움직이진 않더라고 하더라도 계속 비중을 늘려가면 좋을 만한 종목이 저는 테슬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대편을 놓고 본다고 하면 메타플랫폼스는 지금 당장이라도 사놓으시면 주가가 좀 모멘텀을 받을 여지는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매그니피센터 내 실적 기여도가 높은 5개 종목 중에서 지금 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이라고 하면 저는 이제 2개, 메타플랫폼스, 테슬라, 국내 기업들 중에서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좀 넌지시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는 편이에요. 이거 잘 해석해야겠네요. 왜냐하면 실적 기여도에서는 애플하고 테슬라를 제외하지만 네네. 또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테슬라가 더 그렇죠. 매력적일 수 지금 있고. 음성은 안 들으시고 화면 키워놓고 저 자막만 보시는 시청자분들 같으면 오해의 소지가 있죠. 그 테슬라 주주들 화날 수 M7 있죠. 중 애플, 테슬라 제외 저렇게 자막이 나가면은 이거 이제 실적 기여도에서 좀 떨어진다라는 거고. 맞아요. 예, 매력적인 측면에서는 테슬라가 가격적인 매력이 있다. 맞습니다. 예. 이게 말을 서로 이렇게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말하는 와중에도 오해의 소지가 생기는데 저 자막이나 카톡 가지고 얼마나 서로 오해하고 삐지고 합니까? 그러니까 오디오 켜놓으시고 그래. 끝까지 들으셔야죠. 네. 예. 자, 지금 시각 8시 52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지수부터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입니다. 오늘 0.5%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는 2,726포인트입니다. 코스닥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지수는 871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0.8%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84,4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 0.68%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는 175,600원, 강보합이네요.
LG 에너지솔루션 보합 예상되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호가는 78만 원. 삼성전자 우선주가 보합 예상되고요. 현대차는 0.4%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 호가는 23만 8천 원이고 기아가 1.7%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1만 3,700원. 셀트리온 0.9%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19만 1,500원. 포스코홀딩스가 0.5% 상승할 걸로 보이죠. 호가가 40만 원이고 KB금융 1%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는 7만 7,5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오늘도 호가에서는 지금 하락이 좀 예상되고 예상 체결가는 22만 원. HLB 보합 예상되고요. 에코프로가 2% 약세가 예상됩니다. 호가는 9만 7천 원이고요. 알테오제는 1.2%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예상 체결가 17만 2천 원. 엔캠 0.3% 상승 예상되고요. HPSP가 0.9%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36,900원이고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호가 흐름 굉장히 좋아 보이네요. 5% 강세가 예상됩니다. 17만 9,6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이 가운데 리노공업은 1% 하락이 예상됩니다. 셀트리온제 호가도 흐름 좋네요. 2.48% 상승 예상되고 예상 체결가는 9만 9천 원. 어제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로 흐름 좋았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클래시스가 시가총액 9위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오늘 호가 0.5%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48,750원. 이오테크닉스도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개장까지 5분여가량 남았는데 일단 양시장 오늘 상승 출발 예상되고 사실 어제 옵션만 길었다 보니까 또 수급에 대한 부담이 있었는데 오늘 어제 낙폭을 또 많이 할 수 있을지가 좀 주목이 되네요. 지금 예상 체결 지수로 봐서는 그냥 오늘 저렇게 저 정도라면 어제 코스피 낙폭의 절반 못 미치는 반등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아니 어제 같은 날 그래 오전에 외국 개인들이 그래 콜 옵션 좀 산 게 그렇게 죄가 되나요? 개인들이 콜 옵션 좀 샀다고 그렇게 밀어버리나요? 참네.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국인 친구 좀 있죠? 아니, 없어요. 없으셔? 없어요. 전 다 검은 머리 외국인. 검은 머리 외국인? 네, 별 의미 없어요. 네. 그렇구나. 아유, 예. 아니 좋아요. 저기 문 의원님. 네. 저는 또 역할이 또 우리 패널 분들이 이렇게 설명을 듣고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같이 따라가다가 저는 또 이제 딴지 거는 게 또 저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또 상승 듀오가 나오시면 더 그러세요. 더 그런데 뭔가 의견의 중립을 위해서. 그래요. 연주는 그러니까 어쨌거나 미국 경기의 영창력을 위해서라도 또 이렇게 지금 잘 가고 있는 미국 경제 크게 다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런 통화 정책을 한다 치고 재정 부분인데요. 네네. 좀 많이 풀잖아요. 미국이 돈 많이 네네네. 풀고 있고 금년에도 이렇게 재무부 펀딩 계획 보니까 당장은 몰라도 또 3분기부터 해서 국채 발행 규모도 장난도 아니고 이렇게 되는데 자 우리나라 같은 정도만 되더라도 재정 얘기 나오면 이제 조금 후달후달합니다만 미국, 일본은 좀 얘기가 다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미국 재정 적자가 계속 커지고 있다는 데 대한 어떤 그 우려들에 대해서는 사실 이 얘기는 회색 코뿔소라는 얘기를 회색 코뿔소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대부분 예상을 하고 있지만 사실 또 실제로 발생하면 큰 타격을 주는 이야기긴 하는데 또 어제 오늘의 이슈만도 아니고 네. 오래된 얘기고. 근데 이제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었던 상황이고요. 네. 지금 이제 미국의 정부 지출을 놓고 온다고 하면 이제 지난해 기준으로 1조 9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GDP 대비 한 6.3%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 부채를 놓고 온다고 하면 GDP 대비 123% 정도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죠. 근데 어차피 미국은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사실 재정 부담이란 부분들은 해자는 될 수 있지만 그게 실제적으로 이제 그 연방 정부가 재정 지출을 줄이겠다라는 액션을 그렇게 과감하게 취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현 정부가 대부분 경기 부양을 위한 목적이 크다 보니까 재정을 계속 풀리는 정책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이제 달러 흐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결국 연준의 금리 인하와 같은 통화 정책에 전적으로 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재정 지출이란 부분들이 금리에 미치는 영향력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제한될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4월 하반기 때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또 5%를 넘어갈 수 있다라는 그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지난해 10월하고 동일해요. 지난해 10월 중순에도
4.98까지 올라갔다가 그때 당시에도 5% 이상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해저드일 때 지난해 연말 4.7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런 흐름을 놓고 본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미국제 10년물 금리 지금 4.5에서 4.6 정도 되는데요. 예. 이게 아마 이 6월 FMC를 앞두고는 4% 아래로 내려갈 여지가 상당히 클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4월 고용지표, 그리고 다음 주 발표되는 미국의 4월 물가지표, 그리고 다음 주에 15일 날 또 미국의 4월 소매 판매가 발표됐는데 네. 지난번에 소매 판매가 사실은 너무 잘 나오다 보니까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후퇴될 수 있다는데 가장 큰 영향을 줬던 경제지표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다음 주 발표되는 4월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전월과 비교했을 때 또 내려가는 모습을 좀 보일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미국제 10년물 금리는 앞으로 계속 내려가는 흐름들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 6월 FMC 이전까지는 4% 언더로 내려갈 여지는 상당히 커졌다. 그리고 이제 재정 지출과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 해저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뭐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예전에도 그렇지만 좀 제한될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 미국 대선 같은 경우에도 좀 재정 지출을 계속 늘리는 형태로는 계속 갈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웃으니까 소장님이 자꾸 쳐다보시는데 네. 왜 그러냐면 앞서 그 재정 지출, 재정 네. 적자 확대 얘기를 네. 하니까 안에서 부조에서 우리 PD가 기축통화하니까 달러 찍어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문제가 안 된다고 제가 그러니까 그 말씀드렸죠. 같은 얘기잖아요. 네. 그래갖고 그러니까 굳이 미국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고 다만 미국 경제가 둔화되면 그 맞아요. 주는 영향이 이제 우리나라와 같이 이 수출 국가들은 큰 영향이 있다 보니 그게 걱정이 된다는 거죠. 예. 사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경제와 연관도가 상당히 높은 경제국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중국향 수출이 개선되는 게 나타나요.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을 좀 유지할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 긍정적인 신호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 긍정적인 신호를 저희가 네, 개장하고 네, 좀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또 반등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합니다. 네, 5월 10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또 장중에 좀 등락이 있었습니다만 상승 전환하는 데 성공한 모습이었고 다우 지수는 7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영국 쪽에서 금리 인하가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영국 증시 지금 5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이끌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어제 국내 증시는 옵션 만기를 맞아서 좀 수급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코스피가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또 반등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양시장 출발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9% 올라갑니다. 호가보다 흐름이 조금 더 탄력적이네요. 2,737포인트 그리고 코스닥 0.4% 올라갑니다. 873포인트입니다. 코스피는 1% 상승이네요. 2,739포인트.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1% 올라갑니다. 지금 현재 85,5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1% 상승합니다. 177,2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 강보학권이죠. 389,0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 상승합니다. 789,0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0.4% 올라갑니다. 65,900원. 그리고 현대차가 1% 상승합니다. 24만 원이고요. 기아도 1.2% 올라갑니다. 113,200원. 셀트리온이 2% 강세입니다. 193,500원. 포스코홀딩스가 1.38% 올라갑니다. 40만 3천원이고요. KB금융도 1.3% 상승합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은 0.2% 떨어집니다. 21만 9,500원이고요. HLB가 0.7% 하락합니다. 10만 4,100원. 에코프로가 소폭 올라갑니다. 9만 9,200원. 알테오젠이 1.4% 상승하면서 17만 2,300원이고요. 엔캠도 올라갑니다. 0.97% 상승하면서 31만 2천원.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많이 올라가네요. 오늘 8% 강세입니다. 18만 3,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승폭이 조금 더 확대되고 있고요. 셀트리온지약 2.3%, 3% 이상 올라가네요. 99,700원. 그리고 리노공업은 좀 떨어집니다. 29만 2천원. 클래시스 어제 많이 올랐죠. 오늘 좀 쉬어가는 흐름이고 HPSP가 0.6% 하락합니다. 3만 7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라든지 종목들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되면 역시나 로봇주네요. 로봇주 같은 경우는 앞서 보셨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엔젤 로보틱스가 8% 이상 올라가고요. 38,500원. 그리고 에브리봇도 지금 상승 중입니다. 11% 넘게 급등하면서 23,600원이고
로보스타 2.7% 올라가고요. 스맥, 로보티즈, 유진 로봇까지 2%에서 3% 강세고요. 휴림 로봇도 9% 이상 올라갑니다. 3,300원. 그리고 그밖에 뭐 삼익 THK, 대동기어, 인탑스 다 올라갑니다. 오늘 로봇과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사료 관련주들도 올라갑니다. 다만 사료 관련주 같은 경우는 일부 종목들이 지금 음봉으로 전환이 됐어요. 한일 사료가 지금 5.6% 상승하면서 5,6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미래생명자원도 지금 5.5% 올라갑니다. 그리고 고려산업도 지금 현재 3.4% 올라가면서 3,315원이고요. 이지바이오도 3% 강세고요. 효성 OMB, 우성 지금 1% 안팎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주산업도 2.5% 상승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로봇 사료 관련주 그리고 해운주들도 흐름 좋네요. 사실 HMM이 지금 3% 강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장에서도 이미 6% 넘게 올랐고 지금 4거래일 연속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HMM은 뭐 지금 주가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17,900원 그리고 페노션도 2.3% 올라가고요. 대한해운, 흥하해운도 1%에서 2% 올라갑니다. KSS해운은 소폭 상승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밖에 또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 보게 되면 모바일 게임주 흐름 좋은데 오늘 NC소프트가 지금 5%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이 발표가 됐어요. 1분기 영업이익이 257억 원으로 전년 대비로 봤을 때는 68% 하락한 수치입니다만 사실 이게 모바일 게임 쪽에서 실적이 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오히려 지금 주가 자체는 좀 올라갑니다. 주가 현재 5% 강세 193,700원. 그 밖에 지금 컴투스가 2.9% 상승 43,300원이고 위메이드도 1% 이상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 펄어비스 오늘 주가 흐름 좋네요. 7.9% 강세 36,150원. 넥슨게임즈도 3.4% 올라가고요. 대부시스터즈도 2% 상승입니다. 자, 뭐 NC소프트 실적은 안 좋았습니다만 뭐랄까요, 좀 순환매 차원에서 좀 게임주가 올라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저희가 잠시 후에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고.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가 472억 원 매도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삽니다. 각각 2억 원 그리고 473억 원 순매수고요.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삽니다. 각각 353억 원, 26억 원 순매수, 외국인은 366억 원 매도 우위. 오늘 외국인 선물 시장에서 많이 사네요. 지금 2,944개 지금 순매수를 보여줍니다. 지금 시간 9시 5분 지나갑니다. 환율 체크해 볼게요.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원 환율은 지금 4원 하락한 1,366원 1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환율은 좀 떨어지고 오늘 외국인 선물 시장에서 많이 사네요. 네. 네. 환율은 그냥 딱 NDF 시세를 반영한 것 같고, 네, 지금 또 뭐 1분기 경상수지 흑자 아주 좋게 나왔네요. 1분기만 따져봤을 때는 뭐 역대 4번째 큰 규모라는데 보니까 숫자가 168억 달러 네. 1분기. 뭐 4월 달에는 하는 분석은 그러네요. 4월 달에 외국인들한테 배당금 나간 게 있어서 조금 4월은 주춤할 수 있어도 4, 5, 6 전체로 보면 계속 경상수지 흑자는 유지되지 않겠느냐 하니까 뭐 이런 지표들은 환투기 세력들한테 환율 상승에 배팅하기는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그런 레벨이 되겠죠. 야, 근데 어제 오늘 장을 보면서 지금 어제 낙폭을 갖다 거의 다 회복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오늘 확실하게 그 생각이 드네요. 어떤 생각이요? 진짜 외국인 놀이터네요. 어제하고 오늘하고 우리나라에 그리고 이 기업들에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네. 진짜 갖고 논다는 느낌이 좀 들고 그 와중에 우리는 그냥 그거 해야 되나? 옆에서 조금 떨어지는 떡고물에 만족해야 되나? 이들이 만들어내는 시세 흐름에 하는 다소 좀 착잡한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항상 이렇게 지수 자체나 어떤 주가의 방향이 외국인 수급에 이렇게 휘둘리는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런 좀 패배의식이 쉽게 안 사라지네요. 좀 그러네요. 그러니 제가 정민행한테 여쭤본 거예요. 검은 머리든 노랑 머리든 간에 외국인 친구 좀 있느냐고. 그러면 훨씬 돈 벌기 좋으실 거야. 참네. 그 검은머리 외국인 투자 금액에 따라 다르죠. 예. 아니 앞서서 그 중국향 수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얘기 좀 네. 마무리는 줘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뭐 국내 증시 흐름을 좌우하는 거는 결국 네.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연속적으로 개선되는지 여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4월 달 기준으로 놓고본다고 하면 전체 수출 증가율이 7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고 품목별로 놓고본다고 하면 반도체 수출 증가율도 6개월 연속. 근데 이제 더 좋아진 거는 이제 중국향 수출 증가율이 이제 2개월 연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은 아마 국내 증시의 하단을 좀 견고히 하면서 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높아주는 가장 근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사실 한국 경제는 지난해에 비교했을 때 상대적인 견고한 흐름을 좀 나타낼 여지는 있다고 보고 있는데 분명히 차이는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수는 분명히 수요 부진이 일어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그 해외 관련된 증가분들이 좀 경제를 좀 받쳐지는데 영향 주는 부분들이 있는 게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구분들은 좀 필요할 걸로 좀 보고 있고 일단 미국 대선 이전까지는 우리 한국 경제도 마찬가지지만 증시 역시 부합하는 흐름으로 좀 갈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중국 말씀 주셨으니까 중국 증시 얘기도 좀 여쭤볼게요. 최근에 그래도 좀 흐름이 좀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동안 좀 많이 안 좋았다가. 예, 그래서 중국 쪽도 관심 있게 보시는 투자자분들도 많이 늘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최근 들어서 중국 증시 관심 많이 높아지고 있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상해종합지수 기준으로 3,050선을 기준으로 좀 등락하는 장세들이 이제 올해 3분기까지는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상해종합지수 기준으로는 상단을 3,250 정도 보고 있거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3,150 정도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단에 가까워지면 일단 좀 매도로서 대응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분명히 중국판 밸류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거는 증시 측면에서 모멘텀은 될 요인은 있지만 중국은 개혁 개방 이후에 부동산 시장과 토지 정책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해왔던 메커니즘이 바뀌지 않는 한 증시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여건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올해 들어서 중국 부동산 가격 지수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라고 하면 사실 중국 증시가 계속 우상향할 수 있는 여력들은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구조적인 문제 두 가지를 항상 얘기해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중진국 함정에 근접하거나 들어갔다고 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1인당 소득이 4,000달러에서 2만 달러 정도 들어가게 되면 네. 과거에 이제 고속 성장했던 개도국들이 성장이 정체되는 흐름을 나타나게 되는데 중국이 지금 현재 그 과정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작년부터 중국 정부가 소비 부양을 위한 정책들을 많이 꺼내들고 있는데 2011년도 3월 달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13% 정도밖에 안 됐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 비중이 60% 중반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중국 가계가 소비를 하기보다는 부채 상환에 대한 부담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치중을 한다고 하면 중국 정부가 경기부양책을 꺼내든다고 하더라도 소비가 예전처럼 여력이 좀 낮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현재로서는 중국 증시 좀 좋아 보이긴 하지만 구조적인 문제를 놓고 본다고 하면 상단을 좀 가다놓고 좀 보실 이유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 의원님, 좀 뭐 섹터나 종목도 여쭤봐도 될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그럼 섹터나 종목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괜찮은 주식 하시는 분들한테 나쁘지 않은 금년이 될 것이다라는 기본적인 뷰를 갖고 계시는데, 네. 근데 얼추 이렇게 그 염두에 두고 계신 그게 지수대가 있을 것이고 할 것 같은데 지수대하고 네. 그리고 뭐 순환매나 섹터 이거는 뭐 워낙 급변하니까 그때그때 우리 쫓아가면 되는데 그래도 이 삼성전자 말이죠. 네. 대충 어디까지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금? 일단 미국 증시 S&P 500 지수의 네네. 상단은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는 5,600 얘기는 해드리고 있지만 이제 5,200은 회복했고 어제부로 5,600. 5,600이 이제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고. 근데 이제 오버슈팅이 일어나면 5,700 정도까지도 무난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의 코스피 지수 역시 최근 들어서 이제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밴드 상단을 3,100 정도 대부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연내 기준이죠 지금. 예, 대부분 다 그렇게 네네. 제시를 하고 있는데 저는 네. 이제 2,900을 상회하는 정도 수준까지 좀 보고 있어요. 국내 증시. 2,900을 상회하는 예, 정도. 그래서 뭐 3,000을 넘어가기에는 올해는 좀 쉽지 않다라는 게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미국이든 한국이든 사실 투자를 하신다고 하면 구간이 명간이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투자를 계속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AI 이 GPU 성능이 향상될수록 HBM 탑재량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AI 반도체가 지금 학습용에서 추론용으로 변화해 나가고 있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놓고 온다고 하면 H100이라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HBM 반도체 탑재량이 80GB 정도 돼요. 예. 근데 이제 올해 이제 생산을 하겠다고 계획한 B100 같은 경우에는 80GB가 아니라 192GB로 HBM 탑재량이 2년 만에 불과 2.4배 정도 늘어나거든요. 결국 지금 HBM을 생산하는 업체들은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이기 때문에 올해도 계속 수혜를 볼 수 있는 여력은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엔비디아향 HBM 퀄 테스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반기 때는 납품이 가능할 걸로 좀 보고 있어서 상반기 때보다는 하반기 때는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보다는 좀 주가가 올라가는 탄력은 더 높을 여지는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뭐 10만 전자라는 얘기 항상 많이 듣긴 하는데 네. 그래도 10만 원 정도에 근접하는 주가 흐름들은 올해 미국 대선 이전까지는 충분히 나올 여력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시다. 예. 저 그 화장품 섹터 좀 여쭤보고 싶은데 최근 뭐 피부 미용 의료기도 좋습니다만 이제 화장품 사실 예전에 화장품 하면은 중국 쪽 수요 얘기도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뭐 코스맥스 한국콜마 오늘 또 실리콘투 어제서부터 사실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 화장품 섹터는 사실 그동안 좀 저평가됐다는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화장품, 유통, 예. 사실 이제 중국 경제 또 중국 증시의 모멘텀을 받아서 그렇죠. 움직이는 예. 대표적인 뭐 섹터이고 기업들의 주가들의 움직임이 항상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작년 대비 올해 이 수요 부분을 놓고 온다고 하면 개선되는 흐름들은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업계에서. 네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주가가 많이 낮아진 섹터와 기업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말씀해 주신 화장품도 있지만 인터넷 같은 기업들도 주가가 되게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뭐 카카오, 맞아요. 네이버, 네. 플랫폼 그래서 동일선상에서 놓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수요는 전년과 비교했을 때 좀 개선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란 부분들이 하반기로 갈수록 개선되는 여지는 분명히 있다라는 게 투자 포인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질문 나오면 또 꼭 따라 붙는 게 세트로 붙는 게 미용기기인데 우리 뭐 전화 문 의원님도 관리 안 받으시죠? 예, 따로 받지 않습니다. 요즘 아주 핫한 섹터인데 네. 예, 어떻게 이코노미스트나 애널리스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관리는 안 받으시더라도. 뭐 얼마 전에 저희 당사에 있는 스몰캡 담당하고 있는 애널리스트가 화장품 관련된 네. 스몰캡을 커버를 하고 있는데 네. 해당되는 회사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결국 중국 수요도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 현재 한국의 화장품 관련된 OEM이나 ODM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향 수출이 좀 많이 늘어나는 게 올해 들어서 두드러지고 있대요. 미국향. 네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좀 했던 게 기억이 나서 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남자든 여자든 예뻐지고 잘생기고 싶은 심리들은 항상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좀 약간 경기가 안 좋아지거나 증시가 좋지 않은 그런 구간에서는 사실 방어적인 관점에서 화장품이나 이런 쪽을 좀 눈여겨보는 건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주가는 과거 격언에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올라가는 거에 타야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 기업들의 주가들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반도체. 그래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1, 2월 달에 한국판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된다고 해가지고 이제 저 PBR 섹터들이 좀 주가 많이 올라갔었는데 예. 제가 보기에는 이 섹터들이 당분간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핵심은 세제와 관련된 부분들이 도입이 되어야 되는데 이번 달에 이제 뭐 최종안을 공개한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세제와 관련된 법 개정안은 임시 국회가 아니라 정기 국회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달 정도 되어야 그 세제 관련된 법안이 통과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 달에 정부가 뭐 최종안을 내놓을 여지는 있지만 세제 부분이 또 빠져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은행, 자동차, 통신 관련된 일부 주가들이 다시금 올라갈 여지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들으신 내용과 관련해서 더 많은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크존 검색하시거나 재테크존 앱 다운로드 받으시면 다양한 정보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최근 어떤 외국인들 어떤 리포트 관심 있게 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